5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한글 창제 이후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얘기를 좀 집약시켜 놓는데 내용 없어.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할 거예요. 내용 없, 뭐 새로운 내용을 더하진 않아요. 표기하는 방법에서 이어 적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연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철은 처음 얘기한 거 아니죠? 밑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초성 자리로 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어 적기가 있었다. 이거는 중세국어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면 요 이어 적는 연철 표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이어쓰기라는 단어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이어쓰기라고 하는 요 개념은 아까 순경음 비읍에 요 표시를 이어 쓴 거예요. 두 글자를 이어 쓰는 거. 그리고 나란히 쓰기는 아까 이응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쓰는 거. 이게 나란히 쓰기예요. 우리 옛날에는 글을 세로로 썼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의 느낌으로 이어 쓰는 게 순경음 비읍의 표기고요. 밑으로 이렇게 세로를 쓸 때 나란히 쓴 거는 나란히 쓰기.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는 연서 그리고 병서라고 얘기를 해요. 연이어서 썼다 연서, 나란히 병렬적으로 썼다 병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랑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표현 자체가 달라요. 얘는 한 글자를 쓰는 데 있어서 한 글자의 표시 방법이고, 이어 적기는 연철 이런 거는 한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의 표기법이에요. 좀 다르니까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거듭 적기, 끊어 적기는 그럼 나중에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왜? 이어 적기만 우리 정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다 1학기 때 맞춤법 했었잖아.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 게 요 연철 표기를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거는 나중에 나올 요 분철이에요. 분철 표기에 맞게 적는 거예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이런 연관성까지도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띄어쓰기가 옛날에 띄어쓰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요. 띄어쓰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1933년에 생기다 보니까 한 100년도 안 된 글자예요. 근데 처음에는 1896년에 독립신문에서 처음 시도는 해봐요. 근데 우리 맞춤법에 들어왔을 때는 요 1933년에 띄어쓰기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 거고, 자, 오른쪽에 팔종성법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종성에 쓰이는 8가지의 소리가 있대요. 근데 요 법인데 소리가 아니라 표기예요. 표기. 팔종성 표기법이고요. 종성에는 기역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라고 하는 요 8글자만 적을 수 있었어요. 요거를 팔종성법이라고 해서 중세국어에는 그래서 팔종성법이 있다. 표기가 다른 표기가 못 들어와요. 종성에는. 요거랑 근데 비슷한 우리 개념이 의문의 변동에서 하나 나오지. 가느다란 물방울. 이거는 음절의 끝 소리 규칙이에요. 표기 규칙이 아니라 의문의 변동 소리 규칙이에요. 여기에는 또 시옷이 못 들어오죠. 이거는 소리 규칙으로서 7가지 소리만 나요 라는 소리 규칙이고, 팔종성법은 기역부터 이응까지 8글자만 적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표기 규칙이에요. 팔종성법이 대부분 이제 중세국어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읽었던 자료들 보면은 받침 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외에는 다른 글자가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따가 나오는 것도 하나 볼게요. 자, 넘어가서 중세국어에서 자음이 변화됐네요. 자음의 변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순경음, 비읍, 반치음, 그리고 이거는 옛 이응입니다. 그냥 이응이 아니라 요 꼭지 이응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 여린 히읗도 있고요. 요 글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모음에서는 요 아래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두자음군이 존재합니다. 어두자음군은 초성에 이런 글자들을 겹쳐 쓰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 자, 밑에 근대국어, 근대국어는 아직 안 했지만 국외음화가 근대국어에서 발생해요. 국외음화의 개념은 디귿과 티읕이 지와 치로 바뀌는 현상이죠. 그래서 국외음화는 근대국어에서 발생하는구나.
아까도 능히 펴디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펴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됐다라는 거. 순경은 비읍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여러분들이 요 오와 우로 소리가 많이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어우 춥다. 근데 여기에 어미 활용 시켜볼까? 아나 어를 넣어서 어우 추워 이렇게 바뀌죠. 비읍이 없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저기 사투리 우리 듣다 보면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있어. 어우 추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투리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때는 요 비읍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거는 이제 방언에서는 일부 남아있긴 해요. 내가 들었다니까. 경상도 갈 때마다 어우 추워. 그래서 요 비읍을 우리는 나중에 비읍 불규칙이라고 현대국어에서 비읍 불규칙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요 순경음 비읍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의 비읍 불규칙이야. 규칙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중세 때 다 변하고 현대에 와서는 그 규칙성을 찾아줄 수 없으니까 불규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시옷도 요 반치음도 그대로 그냥 소멸해버려요. 근데 요것도 현대국어에서 시읒 불규칙 활용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자, 짓, 다를 어미 활용시켜 봅시다. 아나 어 넣어서. 집을 지, 어가 되죠. 시옷이 어디 갔어요? 그대로 소멸했어요. 탈락해버렸어요. 자, 시옷 탈락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의문의 변동 기억해야 돼요. 1학기 때 의문의 변동에서 자음이 탈락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밖에 없었지? 리을 탈락밖에 없었어요. 얘는 리을 탈락이 있었다. 이거는 규칙 활용이고요. 시옷이 탈락하는 경우는 우리 의문의 변동이 없죠. 그래서 불규칙 활용으로 봐요.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를 때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얘는 이제 품사에서 의문의 변동할 때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되게 국어를 보면은요, 의문의 변동에 연결되는 의문의 변동과 어미 부분과의 연결, 그리고 얘가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되면 규칙 활용이고,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 안 되면 불규칙 활용이 돼요. 자, 밑에 아레아가 소실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아레아는 주로 이제 이 둘째 음절에서는 의로 읽고요.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읽으면 됩니다. 라는 내용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결국 소리 내서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거예요. 단모음만은 잠깐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의문현상의 변화라고 하는 의문 변화에서의 모음조화 아까 얘기했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인데 양성모음하고 음성모음은 뭐예요?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도 설명했었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중성모음이다. 그리고 이때는 7단모음이에요. 중세국어에는 위, 왜, 에가 이중모음이었어요. 다.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돼요. 우이, 오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조금 더 구분해서 옛날에는 읽어줬고요. 옛날에 7단모음이었습니다. 현대국어는 10단모음이죠. 7에서 요 4개가 추가됐고 하나가 빠졌죠. 아래와 하나가 빠져서 결국 3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계속 이제 비교해줘야 돼요. 현대국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현대국어에서 비교함으로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규칙성 정립하시는 게 이 문법 공부의 원칙이 목적이에요. 국외음화는 중세국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소리가 나오면 이 D와 E 소리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T도 나오면 치로 읽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현대국어랑 비슷한 소리가 될 거고, 원순모음화 얘기했네요. 원순모음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원순모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세국어에서는. 자, 성조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점에 대해서 방점을 몇 개 찍느냐에 따라서 그 리드미컬한 소리의 높낮이를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소리가 낮게 가다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높게 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소리가 딱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낮은 소리를 우리는 평성이라고 하고요. 높아지는 소리를 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높은 소리를 거성이라고 하고요. 금방 소리가 끝나는 부분을 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입성이 아까 히읗에서 우리 절음보라고 얘기를 했죠. 금방 소리를 닫아줘야 돼. 소리를 끊어줘야 돼. 할 이렇게 할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할 그런 부분들을 입성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입성은 소리를 빨리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하고 높낮이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국 해야 되는 거는 이 평성, 상성, 거성의 소리예요. 평성은 낮은 소리, 상성은 올라가는 소리, 거성은 센 소리예요. 아까 요거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보자. 여기 소리 한번 내볼까 우리? 사람마다 하여 여기만 강조 한번 해볼까? 여기까지만. 이 소리 되게 리드미컬하다. 사, 람, 마, 다, 하, 여. 이거 빨리 해봐. 사, 람, 마, 다, 하, 여. 이상 웃겨? 해보라고 해봐야 이 방점을 안다니까. 소리잖아. 소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내봐야 알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방점에 대해서 방점이 찍히면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것만큼 쉽게 방점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거 백날 이거 외우려고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높아지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 상성이라고 하는 소리가 길게 발음해서 현대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의 장음으로 남아있다라는 정도로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장음의 영향이 예전에 상성의 그 흔적이다라는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어휘의 의미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의미 변화는 여러 가지 이동이 되고 변화가 되긴 하는데 의미가 축소되는 단어들도 있었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떤 단어들이 있었지? 축소됐어. 말씀이라는 단어. 옛날에는 말씀은 모든 말을 얘기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어떤 일부 높임, 일부 낮춤의 말이 되기도 해요. 놈이라는 단어. 옛날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비속어로서 남자한테만 붙이죠. 그래서 의미가 축소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미가 확대된 건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의미가 확대된 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오진 않았고요. 의미가 이동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왔었죠. 어여쁘다 그리고 어리다. 아유, 이거 어리고 예쁜 학생들 무슨 의미니? 어리고 예쁜 학생들. 중세국어로 해볼까? 어리석고 불쌍하다. 근데 그런 의미로 한 거 아니야. 의미의 이동, 이런 의미의 이동인지 축소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해주는 문제들도 이렇게 단어 섞어놓고 낸단 말이야. 요 축소, 확대, 이동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요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학교에서 줘요. 다른 자료들도 학교에서 주면서 거기서도 찾아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나오면은 시험 대비할 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뒤로 가면 98페이지 가시면 이제 문법 요소 파트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문법 요소랑 비슷한 내용인데 얘들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듣고만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전에 종성에 히읗이 들어가는 체언에서 종성에 히읗으로 끝난 체언들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는 얘밖에 없어. 히읗이라고 쓰는 얘밖에 종성에 히읗이 안 들어가거든요. 체언 중에서. 물론 용언에서는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에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요. 나타, 노타 이런 경우. 근데 체언에서는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 우리 국어에서는 얘 하나밖에 없어. 중세국어에서는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런 글자들도 있고요. 돌도 그래요. 돌, 네, 이 소리가 존재해갖고 얘의 조사를 붙여준다거나 이랬을 때 소리들이 이런 식으로 히읗 소리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다고 우리는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는 그 앞에 문학작품, 고전문학 있잖아요.
가시리부터 그냥 쭉 보면서 그냥 여기 이제 문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쓰이는지 쭉 보면서 복습할 거예요. 자, 높임 표현도 현대국어랑 중세국어랑 차이점은 객체 높임법의 차이였었죠. 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현대국어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예 없죠. 아예 없는데 중세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여준 거예요. 어떤 대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높여줄 때 섭, 잡, 섭 이런 소리를 써주었다. 자, 그리고 주체 높임은 현대국어에서는 시밖에 안 쓰이는데 옛날엔 샤라고 해서 모음 앞에서는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라는 거 쓰였습니다. 시샤, 시샤 두 가지가 있어요. 시샤, 시샤 이렇게 자음 앞에서 모음 앞에서 샤도 선어말 어미구나 높임을 나타내주는. 자, 상대 높임법에서 평서형한테 이라는 표현을 많이 붙여줬고요. 요 it은 의문형에서 얘기를 해요. 가시리 있고 할 때 의문형 앞에 붙여주는 선어말 어미예요. 상대 높임법에서 그냥 그 정도.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가시리 있고 할 때 그 it의 쓰임은 요 정도 표현이고요. 자, 시간 표현까지는 우리가 시간 표현은 얘기하진 않을 건데 요런 정도의 차이만 좀 봅시다. 우리 국어에서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하시 얻다, 하시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간에 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쓰고요. 시제의 선어말 어미를 뒤에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어말 어미고요. 높임 표현, 시제 표현이 순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현대 국어에서는. 근데 중세 국어에서는 얘가 순서가 달라요. 하, 더, 시니 이런 식으로 시제 표현이 먼저 나오고 높임 표현이 뒤에 나와요. 좀 바뀌어요. 이 부분은 보시면서 찾아주시면 좋아요. 하시더니라고 표현을 하는 우리 현대 국어의 표현을 그대로 중세국어로 옮기면 하더시니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잠깐만 의문형이 오케이. 자, 조사 얘기 많이 나왔었죠. 주격조사는 세 가지. 이 안 쓰는 거 생략하는 경우 주격조사는 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이가 두 개 쓰이죠. 그리고 주격조사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언제 어떤 조사가 쓰이는지 어떤 형태가 쓰이는지는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관용격 조사에서도 얘기했던 거예요. 의와 의는 사람이나 동물, 유정명사일 때, 시옷을 쓸 때는 식물이나 무생물일 때, 무정명사일 때, 플러스 높임의 대상일 때, 높임의 대상은 어떤 임금과 부처도 이렇게 써요. 부처 이렇게. 부처님을 높여주면서 관용격 조사 시옷을 써준다. 여러 번 하니까 눈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이따가 읽어볼 거고. 자, 이렇게 오른쪽에도 모음 조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미를 또는 조사를 바꿔 써준다라는 거. 양성 모음일 때는 은을 이렇게 썼고요. 음성 모음일 때는 은 지금 현재 쓰는 것처럼 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문문인 경우 뭐뭐한가, 뭐뭐한여 이게 다 의문형 종결 어미예요. 의문형 종결 어미고요. 이때는 판정 의문문의 느낌이에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일 때는 뭐뭐하는 고, 뭐뭐하는 요 이렇게 물어봐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의 차이 정도. 꼭 아직은 구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1학년 과정에서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신기해요. 는다. 이거는 2인칭일 때 우리 배웠던 작품 중에서 요거 하나 나오거든요. 요 표현도 한번 찾으러 갈게요. 이따가. 자, 그리고 선어말 어미 오운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대국어에는 아예 없는데 이게 1인칭일 때 나타내줄 때 오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를 좀 붙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느낌의 오우의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는 없는 특수한 용법이기도 합니다라는 것까지. 자, 이제 요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전반적인 틀을 좀 정리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문학작품. 지금 남는 시간 얼마 남았지?
그치? 시간 되는 대로 문학 작품에서 이런 문법적인 부분들을 좀 찾으면서 복습 겸 하면서 한번 해봅시다.